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김태원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 청취자분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할 겁니다. 지난 1972년 김일성 주석 생일 60주년을 맞아 건립된 거대 동상은 이후 북한 전역에 수만 개나 세워졌고, 이런 작업은 그 후계자인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까지 이어져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지도자 동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 과연 상상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중국만 하더라도 개인 숭배라는 이유로 모택동의 동상 등이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 한 개인에 대한 숭배와 우상화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그 일가에 대한 신화를 바탕으로 그 체제를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김일성 주석의 신화가 과연 진실에 바탕한 것인지 8차례의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정교진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생애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출판한 두 분의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학자 표도르 제르치즈스키, 한국 이름 이휘성 박사의 도움 말씀과 언론인 출신의 북한 연구가 김용삼 기자의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사망 30주년 특집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김일성 주석의 소련에서의 활동과 조선 독립을 이뤄냈다는 김일성 주석의 평가가 과연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4화 평양에 들어온 전설 속 장군 김일성의 실체, 지금 시작합니다. 정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김일성의 과장된 신화 중 하나, 바로 보천보 전투가 발생하고 얼마 안 지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후 국제정세가 빠르게 바뀌면서 1945년 마침내 조선이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그 당시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천보 전투가 있고 한 달 후인 7월부터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그 범위가 지금의 베이징하고 천진의 부근까지입니다. 이후 중국 내륙을 공격할 빌미를 찾던 중에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회의 작은 돌다리 루거우 차오거든요. 그래서 일본군하고 중국군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개시했고, 일본은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입니다. 난징을 점령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난징 대학살도 그렇죠.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 내전으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중일 전쟁을 계기로 국공 합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그럼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어 가는데, 이제 일제는 중일 전쟁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하고 태평양을 넘어 미국의 영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이제 참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계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그다음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만 명이 이렇게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근데 한편 이제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 이후에 일본 군대가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계속 김일성 유격대가 북쪽으로 후퇴하다가 1940년 10월경에 소련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하고 소련이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보천보 전투 이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얘기를 이휘성 박사가 전해드립니다.
단식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천부 습격이 딱 한 달만 지나서 중일 전진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만주에서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일본 군대가 파견되어서 거기 그 발치산 단합부대 지휘관 노조의 마사노리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매우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중국 공산당 부대를 단합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발치산들에게 선택이 무엇이죠? 죽는 것이다, 아니면 항복하는 것이다, 아니면 소련에 대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일성이 항복하는 것은 싫어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삼 기자 역시 김일성 주석이 당시 소련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주 가혹한 그 토벌과 포위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김성주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거의 모든 빨치산들이 아주 가혹한 토벌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투항을 하거나 사살당하거나 그랬는데, 어쨌든 투항도 안 하고 사살도 안 당하고 살아남아가지고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다. 김성주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버로프스크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주로 받은 훈련이 뭐냐면은 게릴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소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5년여 게릴라 훈련을 받은 사실은 싹 자기네 역사에서 지워버렸죠. 정 박사님,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광복전 만주에서 소련으로 넘어가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이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중국 공산당 입당을 숨긴 것처럼 이 부분 역시도 좀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국 광복 때까지 백두산 미령에 사령부를 설치해 활동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숨기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일성이 소련 부대 소속 대위 계급이었다는 것. 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1948년부터 북한에서 이제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북한의 스탈린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네네. 뭐 선전이 제대로 먹힐까요? 안 되죠.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일이 1942년 백두산 미령에서 출생했다고 하면서 김정일 탄생설화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항일 투쟁했고 거기서 김정일이 태어났고 바로 여기서 이제 백두혈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소련 영내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네. 금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백두혈통 김정일 위원장의 고향이 북한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이었다는 거네요. 당시 얘기를 이휘성 박사의 얘기로 확인해 보시죠. 백두산 미련에 대해서 언급 자체는 80년대만 생기고 원래도 북한에서는 그는 42년생이 아니고 41년생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일이 실제 고향이 어디냐면은 그 소련에 있었던 발치산의 남야윤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게는 무척 생소하고 또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 박사님의 말씀대로 정확히는 1982년에 김정일의 백두산 미령 출생설이 나왔습니다. 1941년생이 아니고 1942년생으로 주장한 것도 이때였는데요. 1980년 제6차 당대 때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김정일 개인 우상화가 본격화되었는데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 근거로 북한은 김정숙이 1941년 6월부터 1943년 3월까지 백두산 미령 깃틀집에 머물면서 네네. 장백지구 반일 조직들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어에서도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문서나 소련 문서는 정확하게 네. 바로 김정일은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나 근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도 왜 북한에서는 고향을 이렇게 백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1987년부터 백두산 미령을 김정일 혁명 사적지로 지정해서 깃틀집을 지어서 성역화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1988년 8월에 백두산 사자봉 자락의 장수봉을 정일봉으로 이름을 바꿔서 큰 글자로 이렇게 새겨넣습니다. 저는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을 공식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후계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두산이 김일성의 항일발치산 혁명의 본거지인 점도 있고 또 예로부터 백두산은 영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처럼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은 민족의 정기, 하늘의 뜻, 천명 네. 이것과 또 하나는 혁명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소련에 넘어가서 김정일이 소련 연해주 근교의 남쪽 야영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면 이것은 충격을 넘어서 김씨 정권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진짜 백두혈통에서도 우리가 늘 느끼지만 이 백두산을 정말 엄청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역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련에 간 김일성 주석은 소련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소련 88 특별정찰여단에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게 많은 역사가들이 또 찾아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학자 이휘성 박사의 얘기로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 소련에서 조선말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자기 한자로 자기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썼는데 소련 사람들은 이게 중국식으로 발음이 달았어서 진르첸이라고 썼습니다. 88여단은 조금 특수 부대였고 그 전체 소련군 역사를 보시면 유일하게 소련군 소속의 외국인 부대는 바로 제88 독립보병여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그 히틀러 도이칠랜드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복무할 수 있는 남자를 동원했고 그런 남자가 남아있지 않아서 외국인 발치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발치산들이 하루아침에 소련 군대 군관이 되었고 우리 김일성이 대위가 직접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련 군대 대위로 몇 년 동안 복무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진즈첸이란 이름으로 소련 88여단에 소속돼서 대위로 복무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일 텐데 하지만 북한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김일성이 직접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조국해방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김일성 주석의 소련 시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주장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인지 김용삼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88 정찰여단은 항일 전투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소련군이 만주의 일본군을 공격을 하는데 1945년 8월 9일 날 공격을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군이 8월 15일 날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전쟁한 거예요. 그 너무 일찍 일본군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88 특별 정찰여단은 게릴라 부대인데 게릴라 부대가 뭐 이 전선에 투입될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전을 못했죠. 정 박사님, 북한이 선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김일성 주석은 소련에서 소련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소련에서 조선의 독립을 맞이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걸까요? 북한에서 그 김일성에 대한 대표적 선전이 바로 조선을 일제에서 해방시킨 구원자다. 주체 사상의 핵심도 바로 김일성이 조선의 해방자 구원자다. 근데 역사적 사실은 김일성이 소련 소속 부대에 있다가 전쟁에 참여도 하지 못한 가운데 일제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 및 주체 사상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이미 김일성 주석이 소련군 대위로 활동했다는 것부터 굉장히 좀 놀라워하실 것 같은데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온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네요. 오히려 소련군에 의해서 소련 88 특별정찰여단 대원들이랑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김용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5년 9월 19일 오전 11시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소련 군함 푸카초프호를 타고 원산항에 도착을 해요. 그 배 안에 이제 88 정찰여단 소속의 한국인 대원들 그리고 이제 소련 군정 요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오전 11시에 도착을 하는데 원래는 이 김성주를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고 난 다음에 정치나 이런 거를 이제 교육시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 고위층에 침투한 그 소련 간첩들의 첩보에 의하면은 미국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귀국시키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승만보다 더 빨리 먼저 우리가 보내자.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45년 9월 19일 오전 11시에 귀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날은 하여간 45년 9월 19일입니다. 여러모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소련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진지첸으로 불린 김일성 주석을 북한으로 귀국시켰다는 건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 당시 북한의 수령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에 없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김 기자님의 지적대로 88여단은 1942년 6월 일제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게 크게 패하자 소련은 대일전을 대비하기 위해 소련령에 들어와 있던 항일 유격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선 공작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실시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88여단은 대략 한 600명 정도로 조직되어 있고 조선인이 한 1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1대 대장 대위로 한 60명을 지휘했는데 작전에는 한 번도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고 계속 상황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미국이 두 번째 원자탄을 투하한 8월 9일 날 대일 선전 포고를 하면서 한반도를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은 청진을 진군 시에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하를 해서 8월 22일 날 평양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일에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합니다. 이때까지도 김일성은 여전히 소련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한참 뒤늦게 소련 군함을 타고 9월 19일 날 원산에 상륙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이휘성 박사의 얘기는 더욱 단호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일성은 당시 소련 호반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했고 일본과 전쟁에 절대 참가하지도 않았고 당시 소련 하바롭스크 부근에 있었던 럈치고이라는 마을에 조연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나라를 해방했다는 주제는 정말 세계 역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련이 김일성 주석, 그러니까 진지첸 대위를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만주 지역에서 널리 퍼진 김일성 장군의 전설을 철저하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김용삼 기자의 얘기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그야말로 일본군을 백마 타고 무찌른 아주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데 그 장군님이 빨리 귀국을 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지 않고 이 장군님이 왜 귀국을 안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거를 알고 지금 북한 민중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그 열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실체가 없는데 이 전설과 같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 놈을 김일성 장군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요 소련군 정치사령부에 있는 장교들이 제안을 하니까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정 박사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가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년 김성주, 88 특별정찰여단의 진지첸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항일투쟁의 영웅이 된 게 모두 다 소련의 계획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소련의 공작과 당시 주민들 사이에 퍼진 김일성 장군의 전설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백성들이 청했던 김일성 장군은 일본 육사 출신이지만 탈영을 해서 연해질대에서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바로 김강서, 김경천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한 그 장군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김성주 아버지 김영직도 네. 그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도 그 장군처럼 되라고 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주가 김일성 이름으로 불린 것이 1932년 안도에서 별동대를 조직할 때이지만 본격적으로 김일성 장군으로 행세한 것이 바로 소련 군정이 그렇게 실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미 중앙정보국이 1952년에 작성한 기밀 문건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9월 19일에 원산에 도착해서 10월 14일에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이라고 군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다들 흰 수염을 휘날리는 예상했겠죠. 어떤 노 장군을 상상했는데 네. 이 33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났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군중들이 가짜 김일성이다라고 막 네.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이렇게 처음 평양에 들어온 김일성 주석을 본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북한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이 현장에서 직접 그 연설을 들었던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성 장군 환영식이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있는데 김일성 장군 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김일성이 아니고 우리 동네 성주야. 그래요.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주야. 틀림없어. 일반 시민들은 의심스러웠죠. 김일성 하면 그래도 50대쯤 된 군사 경험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일 텐데 저가 30대 젊은이가 나왔으니까 가짜다. 그때 이제 내 예감이 뭐인 거 아니? 김성주가 만주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저 사람을 김일성을 만들어서 내보냈구나. 네, 영국 BBC 뉴스에서 취재한 김영석 명예교수 증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 박사님, 그러니까 결국 청년 김성주, 소련군 대위 진지첸이 전설 속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한 것도 또 그가 광복 이후 북으로 오게 된 것도 모두 소련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또 김일성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제1순위였습니다. 어떻든 스탈린과 소련 군정은 김성주를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서 영웅으로 내세웠고 소련의 전략대로 김일성의 초기 정권이 북한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북한 땅에 암흑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암흑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김일성 주석이 소련 군대에서 활동한 사실과 조선의 독립 이후 소련군에 의해 뒤늦게 북한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8.15 해방의 영웅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추앙을 받게 된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첫 시간부터 오늘까지 함께하며 청취자분들께 그동안 숨겨졌던 얘기를 아낌없이 풀어내주신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정교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